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가 리그, 리그컵,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까지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트래블 혹은 이번 시즌 슈퍼컵도 우승했기 때문에 쿼드러플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리그 순위를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브레스트보다 한 경기 덜한 상태에서 승점 10점 차이고요. 모나코는 파리 생제르맹과 경기 수는 똑같지만 승점 11점 차이입니다. 리그왕은 34라운드이기 때문에 브레스트는 남은 5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승점이 최대 68점, 모나코는 남은 6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승점이 최대 70점이에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은 남은 경기에서 승점 70점, 그러니까 승점을 7점만 더 얻게 된다면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6경기가 남았거든요. 이번 시즌 6경기가 남았는데 승점 7점만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순탄한 리그 우승이 예상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시즌 리그컵 결승에도 올라가 있죠. 파리 생제르맹과 리옹, 이 두 팀이 만나는 경기인데 리그컵 결승에서는 리옹을 상대를 하고요.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어제 새벽에 4강전에 올라가면서, 그리고 4강전 상대가 반대편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 아스날 보다는 조금 수월한 도르트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결승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이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엔리케 감독이 팀의 스쿼드를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시즌에 사실상 세대 교체를 하는 시즌이라서 스쿼드 자체가 허점이 좀 많이 존재해요. 특히나 이번 시즌은 새로 영입된 선수들도 많았고 시즌 초반에는 이 왼쪽 라인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죠. 음바페는 가운데로 들어가서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고 싶어하고, 반면에 왼쪽 풀백인 리카렌데스는 오버래핑보다는 중앙으로 들어가서 3백을 만들어주는 수비적인 풀백에 가깝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바페도 가운데로 들어가고 리카렌데스로 중앙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3백을 시즌 초반에는 엔리케 감독이 썼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 라인이 사실상 거의 공격도 안 되고 음바페가 수비로 내려오지 않을 때 수비 자체도 여기서 많이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왼쪽 라인에 기용해서 이강인 선수가 사실상 측면 공격수처럼 뛰면서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너무 측면으로 움직이면 미드필더 라인에 비티냐와 에메리 두 명의 선수만 남게 되는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넓다 보니까 조금 더 수비적인 선수를 배치를 하기 위해서 우가르테가 나올 때가 좀 있었죠. 우가르테도 이번 시즌에 야심차게 영입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 공간을 커버하는 데에는 좋은 선수지만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엔리케 감독의 전술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우가르테 한 명으로는 이 공간을 모두 다 커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에메리까지 약간 올라가다 보니까 공간을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이 커버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중반에 엔리케 감독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가냐면 우가르테를 그냥 빼고 비티냐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비티냐가 기존에는 에메리나 이강인 요 두 선수가 있는 위치에서 많이 뛰었었어요. 근데 비티냐를 아무래도 후방에서부터 조금 더 볼을 잘 배급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마치 베라티처럼 수비 라인 앞에 쓰기 시작했죠. 요 세대 교체가 굉장히 잘 됐고요. 그리고 왼쪽 라인에서도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차라리 음바페를 최전방에 쓰고 무아니를 왼쪽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아니보다 바르콜라를 왼쪽에 기용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측면으로 빠져나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리카렌데스가 올라오지 않아도 바르콜라가 측면을 넓게 써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강인 입장에서도 가운데로 들어와서 볼을 배급하는 이 역할에만 치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티냐, 에메리, 이강인 이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중원 라인의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지는 효과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뿐만 아니라 파비안 루이스도 음바페가 있을 때는 음바페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이강인은 측면으로 돌아뛸 수 있지만 파비안 루이스는 측면으로 돌아뛰는 플레이를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바르콜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파비안 루이스도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파비안 루이스가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까지 잘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서도 하키미가 시즌 초반에는 직선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덴벨레가 나오지 않을 때 이강인이 나왔을 때는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키미가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덴벨레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덴벨레가 가운데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좁은 라인 사이에서 드리블을 하다가 턴오버가 많이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키미를 조금 더 안쪽에 배치시켜서 오히려 에메리보다 많이 올라갈 때가 많아요. 이제는 하키미가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고, 이렇게 상대 수비를 하키미가 가운데서 잡아주면 덴벨레가 측면 지역에서 직선적인 드리블과 측면 라인에서 공간을 넓게 가져가면서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왼쪽과 오른쪽의 밸런스를 바르콜라를 기용하면서 잘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음바페가 원톱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 음바페가 측면으로 돌아뛰어버리면 가운데 지역의 공격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케 감독이 음바페와 바르콜라, 혹은 이제 뭐 바르콜라 자리에 무안이나 하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톱을 만들고 덴벨레를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러한 위치 조정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음바페가 원톱에 혼자 있을 때는 상대 수비수들이 음바페에게 쏠리게 되고, 음바페가 이 가운데 지역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르콜라와 투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음바페에게 붙어있던 압박이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덴벨레가 가운데 지역에서 턴오버가 많이 나오지만 이 선수의 장점은 매우 도전적인 패스를 즐기고 도전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죠. 그런데 리그왕에서는 특히나 상대 팀들이 내려앉을 때가 많기 때문에 보다 더 도전적인 움직임, 약간 저돌적인 플레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상대 수비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때마침 덴벨레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썼던 때가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이 되고, 그리고 아시안컵에 돌아와서도 부상 때문에 정기적으로 경기에 못 나올 때였어요. 이때 이강인의 스루 패스라던가 이강인의 창의성이 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선 필요한데 이강인 선수가 제대로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를 가운데 위치시켜서 오히려 덴벨레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과감함, 저돌적인 그런 패스, 이런 것들에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앙지향적인 전역이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측면에 대한 문제는 바르콜라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줬다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 움직임을 통해서 측면 공간을 잘 커버를 해줬고, 덴벨레도 중앙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만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는 역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키미까지 올라와 주면서 이 측면 공간을 잘 커버를 해줬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이 만약에 오른쪽 라인에 배치가 된다면 덴벨레가 중앙에 있을 때 이강인이 측면 지역으로 나가주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을 책임져주는 이러한 형태를 또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강인 선수가 측면을 벌려주다 보니까 덴벨레에게 오히려 공간이 생기면서 덴벨레가 가운데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해줬었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역할도 이번 시즌 음바페의 보조적인 역할, 그리고 덴벨레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을 잘 해주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스쿼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이강인 선수가 스쿼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측면과 중앙을 모두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거고, 이강인 선수가 뭐 마요르카 때처럼 본인이 중심이 돼서 공격을 주도하거나 이런 플레이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경기 내적으로 보면 덴벨레, 음바페 혹은 바르콜라 이런 선수들을 도와주는 움직임을 너무나 잘 가져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 소유를 이강인 선수는 안정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요 앞쪽에 있는 음바페, 덴벨레, 바르콜라 이런 선수들이 되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패스를 즐긴다면 요 미드필더 라인까지는 에메리, 비티냐, 이강인 이 선수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볼 소유를 해줘야 턴오버가 밑에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안정적으로 소유해주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과감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건데, 바르콜라가 어쨌든 중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르콜라가 중앙으로 들어가면 이강인이 왼쪽으로 빠져준다거나, 아니면 바르콜라가 측면으로 빠지면 이강인이 올라와서 덴벨레와 함께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할 때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와의 1차전에서 아센시오를 기용을 했었지만, 그리고 그 전략이 실패를 했지만 사용했던 전략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한 칸 올라오고 최전방에 있는 바르콜라는 측면으로 빠집니다. 이런 전략을 쓸 때는 이제 음바페가 왼쪽에 나오게 돼요. 어떤 모습이냐면 음바페가 왼쪽으로 빠질 때 이강인이 한 칸 올라오고, 바르콜라가 오른쪽으로 빠질 때 덴벨레가 한 칸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강인과 덴벨레 이 두 명의 선수는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 거고요. 중앙 지역에서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와 음바페 이 두 명의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이러한 형태로 측면 공격수도 살리고 덴벨레와 이강인의 연결고리 역할도 살려주는 이러한 전술도 엔리케 감독이 상황에 따라서 쩌리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선수가 바로 루카 헤르난데스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왼쪽 라인에 누누 멘데스가 돌아왔습니다. 하키미보다도 더 공격적인 측면이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음바페가 왼쪽 라인에 있을 때도 음바페가 빠져나오지 않을 때 누누 멘데스가 올라가주면서 이 측면 공간을 메워주면 이강인이 굳이 측면으로 돌아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강인은 여기서 약간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해주기만 하면 되는 이러한 전략을 파리 생제르맹이 잘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비티냐와 에메리 두 명의 선수가 또 균형을 잘 잡아주고 여기에 대해서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주기도 하지만 가운데 지역으로 들어와주면서 이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어요. 엔리케 감독이 정말 이 스쿼드를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것처럼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잘 살려서 4-3-3을 쓸 때도 밸런스를 잘 잡아놓고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쓸 때도 밸런스를 잘 잡아놓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 경기는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잘 쓰다가 바르셀로나가 가운데 지역에 좋은 수비 라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덴벨레가 가운데서 플레이하게 되면 턴오버가 엄청 나오면서 역습당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경기였다고 엔리케 감독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에서는 덴벨레를 측면으로 뺍니다. 그리고 바르콜라도 측면으로 빼버리죠. 그래서 좌우 측면을 흔들고 여기서 이제 음바페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전반 초반에는 이런 게 잘 안 통했는데 전반 중반으로 가면서 여기서 공간이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고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를 막다가 아라우오가 퇴장을 당한 거거든요. 이렇게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움직임 이런 것들도 엔리케 감독이 워낙 이번 시즌에 여러 가지 전형을 만들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중앙 지역이 강한 팀은 측면을 쓰고 측면이 강한 팀은 덴벨레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써서 가운데 지역에 집중을 하게끔 만들고 파리 생제르맹의 강점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상황마다 대비할 수 있는 포지션과 포메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수들도 덴벨레도 측면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 음바페도 중앙 공격수와 측면 공격수, 바르콜라도 측면 공격수와 최전방 투톱, 그리고 심지어는 오른쪽 왼쪽 윙백도 봤던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에메리, 비티냐, 이강인도 어쩔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 어쩔 때는 중앙 미드필더, 어쩔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 이렇게 모든 선수가 멀티플레이어화가 되어버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가지고 있었던 스쿼드의 약간은 불균형함, 스쿼드의 아쉬움을 엔리케 감독이 너무나도 이 팀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는 시즌이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최근에 하키미가 부상을 당할 때나 아니면 하키미가 경고 누적 때문에 경기에 못 나올 때 오른쪽 풀백이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가 하키미 딱 한 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키미가 빠져버리니까 이 자리에 에메리를 투입합니다. 에메리를 투입하고 오히려 미드필더 라인에 이강인,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3미드를 만들죠. 이럴 때는 왼쪽 풀백에 루카 헤르난데스가 나오고 중앙 지역에 다닐루나 베랄두 이런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강인이 한 칸 올라갈 때 에메리가 미드필더 라인으로 올라오면서 인버티드 풀백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즌 초반에 했던 것처럼 루카 헤르난데스가 3백을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또 하키미가 없는 공백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측면 지역에서 하키미가 올라가는 이 플레이를 덴벨레가 커버를 한다거나 아니면 덴벨레가 가운데 들어올 때는 이강인이 측면으로 나가주면서 에메리가 약간 수비 라인업도 보호해주는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 3선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면서 하키미가 없는 풀백의 역할을 겸하는, 하키미가 없을 때는 이강인과 에메리의 이 멀티 포지션을 활용한 아주 좋은 대처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에메리가 하키미도 없는데 에메리도 못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부상 때문에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았죠. 바르셀로나와의 8강 1차전에서 이때는 또 마르키뇨스를 그냥 풀백으로 기용을 하면서 에메리가 못 나올 때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3백을 만듭니다. 누누 멘데스가 왼쪽 라인에 나오고 마르키뇨스를 그냥 풀백으로 사용하면서 멘데스가 올라가면 베랄두, 루카 헤르난데스, 마르키뇨스 이렇게 3백을 형성을 하는, 물론 이제 8강 1차전은 이제 앞쪽에 아센시오가 나오면서 요 3백도 사실 수비적으로도 불안했고 좋진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스쿼드의 공백 그리고 전술적인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을 이번 시즌 엔리케 감독이 스쿼드의 운영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력이 맨시티라던가 아스날이라던가 이런 팀들과 비교했을 때는 경기력이 그것보다는 막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파리 생제르맹이 가지고 있는 스쿼드적인 약점이라던가 세대교체 시즌에서 약간은 불안한 전술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엔리케 감독이 이번 시즌 실험왕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그리고 리그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술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니까 이 조합 자체를 잘 짜 맞추면서 팀 스쿼드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다. 물론 엘리케 감독이 약간 이상한 실험을 하는 경기도 있고 경기력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런 실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파리 생제르맹의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의 압도적인 우승, 리그컵 결승 진출, 여기에 더해서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이라는 아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조별리그에서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고 16강에 올라왔을 때는 인터밀란이 로테이션을 돌려주면서 소시에다드가 1위로 올라온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우연치 않게 소시에다드를 만나게 되면서 대진운도 괜찮았고, 그리고 8강 대진 추첨에서도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뮌헨 이 팀들이 모여있는 조가 아니라 반대편 조에 배치가 됐고, 물론 이런 측면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운이 좋았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운을 가져가는 것도 파리 생제르맹의 능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들의 축구를 엘리케 감독이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세계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쿼드 안에서 엘리케 감독이 정말 절묘하게 이 팀을 잘 이끌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팀 운영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즌 초반에는 측면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를 겸하는 역할, 상황에 따라서는 덴벨레가 없을 때 오른쪽 측면 공격수, 덴벨레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면 미드필더 겸 측면 공격수가 되면서 하프윙 혹은 메잘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하키미가 없을 때는 에메리가 내려가니까 에메리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이강인이 측면으로 빠져주는 이러한 유동적인 역할도 하고, 아마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이번 시즌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 시즌을 치렀다는 것이 앞으로 커리어에서 더욱더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장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치 이강인 선수가 맨시티로 친다면 데브라이너 같은 이제 빛나는 역할보다 그 뒤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베르나르도 실바의 역할을 이번 시즌은 수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측면도 볼 수 있고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어쩔 때는 약간 내려가는 것도 할 수 있고 어쩔 때는 최전방 공격수도 볼 수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딱 그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베르나르도 실바 역할이 맨시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트래블 그리고 쿼드러플을 이뤄내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어떤 성적을 이제 마지막에는 가져올지가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나 싶네요.